194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전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책이라든지 뭐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진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사진 누가 찍은 걸까요? 우리나라 조선인이 찍은 걸까요?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필사적으로 막았던 일본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봐 이 3.1운동을 촬영한 사진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들고 일어난 운동이 해외로 알려지게 되면 자기네들한테는 좋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다른 나라들은 이 상황을 모르게끔 막으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주도했었던 민족 대표 33위는요, 이미 3.1운동을 하기 전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일본의 모든 행동을 다 예상하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독립의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일본이. 필사적으로 우리가 3.1운동 하는 모습이 해외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일본이 어떻게든 막아설 거다. 이미 다 이 민족 대표 33위는 거기까지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막아서겠지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진이 해외로 빼돌려 나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의 반응을 미리 예측한 이 33위는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 사람에게 극비리에 사진 촬영을 부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 3.1운동 당일 일본 몰래 대한민국의 3.1운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요. 일본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사진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끝에 몰래 상하이로 사진을 운반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후에 세계 언론에 이 사진과 함께 3.1운동에 대한 기사가 실리게 됐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옆에 사진, 이 3.1운동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요, 푸른 눈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프랭크 스코필드로 이 3.1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 세브란스 의정 교수라는 직으로 임명돼서 한국을 찾은 캐나다인이셨어요. 캐나다인. 이분은요,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리고 평소 이 프랭크 스코필드와 친분이 있었던 이 이갑성이라는 이분이 이 스코필드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곧 3.1운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아마 우리 조선인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일본이 막아설 거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프랭크 스코필드는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내가 돕겠다고 선뜻 나서줬다고 해요. 그리고 3.1운동 현장에 나가서 몰래 숨어서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다 담았던 거예요. 당시 일본은요, 3.1운동을 담은 그 어떠한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3.1운동 이후에 엄청나게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민족 대표 33인의 예상대로 이 스코필드는 외국인이다라는 이유로 외경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스코필드는요, 이 촬영한 3.1운동 사진들을요, 자기의 신발 뒤에다가 숨겨가지고 이동을 시켰대요. 왜냐면 이분도 당시에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거 검사를 하니까 이쪽에는 못 숨기고 신발 뒤꿈치 쪽에다가 딱 사진 필름 같은 걸 딱 숨겨놓고 그렇게 옮기고 운반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이 3.1운동의 보복으로 일으킨 제암리 학살 사건, 옆에가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을 재현을 한 거예요. 이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 사진도 이 스코필드가 다 촬영해서 해외 각지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화성 제암리 수촌리에서 20명이 넘는 주민들을요, 교회에 다 가둔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그리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둬진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교회 밖으로 뛰쳐나오겠죠. 그러면 일본 순사들이 다 밖에서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뛰어나오면 다 총을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학살한 겁니다. 20명이 넘는 주민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총을 쏘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서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에요. 3.1운동을 벌였다고 화가 난 일본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했던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곳을 직접 방문을 해서 학살 현장을 다 촬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의 상황을 다 촬영한 거예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가서 이랬다기보단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스코필드라는 이제 이분이 듣고 찾아가가지고 다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해외에 알리면서 일본의 만행을 다 알린 겁니다. 당시 일본은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후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그 교회 주위에 민간 마을도 다 불질렀고요. 무고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끔 엄청 감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해외나 뭐 어디 곳이든 알려지면 안 된다. 감시를 철저히 해라. 그런데 이때 스코필드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으니까 이 일본 군인들이 굉장히 경계했대요. 당신 뭐냐고. 왜 카메라 들고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 카메라를 양복 주머니에다 딱 숨기고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척 근처로 가가지고 몰래 촬영을 다 한 거라고 합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사진들이.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들을 또다시 해외에 알림으로써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만행을 또 밝혀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스코필드는요, 엉클어지듯 뒤엉켜 있는 이 유골들을 실컷에다 다 실어가지고 2km 정도 떨어진 향나읍 도일이 공동묘지라는 그곳 입구에다가 안장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 사망한 시신들을.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요,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3.1운동에 꼬시셨던 유관순 열사님을 면회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눈 후에 바로 일본 총독부 고위 당국자한테 가셔가지고, 다들 아시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셨던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는지, 당시에 이 고문을 들은 이 스코필드 이분도요, 너무 놀랬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행할 수 있는 짓이 아닌데 그런 짓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총독 당국자한테 이 행해지고 있는 고문과 비인도적인 만행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상황을 각국 언론에 알리고 도움을 달라고 동정과 지지를 호소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로 지금 글을 보시면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의 8호실 그곳에 갇혀 있었을 때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를 방문하였다. 서대문 형무소, 그러니까 서대문 요양소로 오도하여 쓴 일본 측의 기사에 분노한 스코필드 박사는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형무소를 찾아왔다. 그는 미국제 고약을 넣어주면서 나와 나의 친구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이 스코필드라는 이분은요, 조선의 독립을 응원하는 기고문, 끌 수 없는 불꽃이라는 글을 적으셨대요. 옆에는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거예요. 100년 만에, 지금 밑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100년 만에 공개가 됐다. 이 끌 수 없는 불꽃이라는 이 글 안에는요, 3.1운동을 회상하면서 적으신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맨 주먹으로 용감하게 그들의 몸도 돌보지 않고 완강한 제국주의의 권위에 항거하여 자유를 요구하며 일어선 많은 군중을 본 그때의 정경은 나에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눈부신 광경이었다 라고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3.1운동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으신 거예요. 정말 조선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일본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경비를 삼엄하게 했는데도 왜 자꾸 3.1운동 사진과 그리고 제암리 사건과 이런 사진들이 왜 자꾸 유출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유출한 사람이 외국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요, 이 스코필드를 암살하기 위해서 2번이나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스코필드를 2번이나 암살하려고 시도했었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요, 제일 조심하고 제일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스코필드가 언급이 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편에 서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해주셨던 분인 거예요. 일본이 경계를 할 정도로. 결국 1920년 4월 프랭크 스코필드는 강제 추방이 됐습니다. 3.1운동 사진을 찍은 푸른 눈의 사나이. 프랭크 스코필드 이분은요, 본국으로 돌아가셔서도 한국을 잊지 못하셔가지고 광복 후인 195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평생을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시다가 1970년 사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은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가 되어 계신다고 해요. 외국인으로는 정말 유일하게 현충원에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선교사분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정말 힘이 돼주신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 외국인 선교사들 중에서도 제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코필드. 실제로 우리나라 3.1운동 순국기념관에 가가지고 보시게 되면 한쪽에 지금 이렇게 스코필드 박사님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스코필드가 심은 3.1 정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회고전 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 대표 프랭크 스코필드라고 해서 2017년 작년에도 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암리 사건이 일어났었던 곳에 가셔도 이분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프랭크 스코필드가 촬영한 수십 장의 독립운동 사진은요, 당시 현장을 담은 유일한 사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국사책이나 이런 데에 실린 그런 웬만한 3.1운동의 사진들도 다 이 스코필드 분이 찍으신 사진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일본의 뜻대로
정말 단 한 장의 사진도 해외로 유출되지 못했고 정말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한스러울 뻔했던 거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고 정말 일본의 뜻대로 묻혀져 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에 뒤이어서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4번째, 34번째 민족대표 프랭크 스코필드. 이 프랭크 스코필드의 한국 이름은요, 석호필이래요. 석호필. 본인이 지으신 거라고 해요. 이 이름의 뜻은요, 돌같은 굳은 의지로 강한 자에게는 호랑이의 강인함으로 저항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둘기 같은 자애를 베풀어라 라는 뜻으로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민족대표 33인 뭐 일단 이렇게는 알아도 이분에 대한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웬만한 그 제암리 사건도 그렇고 3.1운동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걸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민족대표 34인인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한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얘기를 하면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잘못 띄었다. 자, 다시. 여러분, 하멜 표류기라는 책 아세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아가지고, 와, 이거 너무 생소하니 나는 조금 준비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준비를 했고요. 좀 신기하다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온 얘기예요. 이 책은요,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지리나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에요. 간단하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책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 최초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핸드릭 하멜. 옆에 밑에 강진에 세워진 하멜 동상, 전남 강진군 병영면 하멜 기념관 앞에 세워진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 핸드릭 하멜 동상이 있습니다. 기념상도 있어요. 여수의 해양공원인가? 거기에도 이 하멜 동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1653년 동인도 회사 소속의 선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배의 선원이야. 그러니까 선장이 있고 배 일하는 선원이에요. 현재 이제 강진에 가시면 이제 동상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서 직접 가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선원이니까. 그런데요, 어느 정도 가다가 배가 뒤집히거나 뭔가 사고를 당해서 배가 표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느 섬나라에 떠밀려 내려와 있는 거야. 자기가 어느 섬나라에 이렇게 떠밀려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자기가.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선언일을 하려고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어떻게 사고가 생겨가지고 표류가 됐어. 그래서 의식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느 섬에 와 있는 거야. 네덜란드 사람이. 그 섬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 섬이 제주도였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1653년도에 이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제주도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멜이라는 사람보다 무려 26년도 더 전에 1653년 하고도 26년 더 전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서양인 외국인이 있었다고 해요. 되게 오래전이지. 몇 년도야? 23년 1630 몇 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이 있었대요. 당시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요, 이거는 그냥 개인 욕구로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그냥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이 옆에 네덜란드 사람이래요. 그래서 검색했어요. 네덜란드 남자.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에 당시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왔을 때가 1653년이란 말이야.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당시 옛날에 뭐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가운데서 이 외국인 하멜이 서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더니 하이 헬로우 그러더니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나라에 떨어졌어. 그래서 뭐야? 그러는데 저 멀리서 어느 외국인이 걸어와. 하멜이란 사람한테. 그러더니 하멜 헬로우 이러더니 내가 통역해준다고. 조선 사람들이랑. 그 통역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이름으로 박연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박연.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인이 아니에요. 파란 눈에요. 옆에 진짜 사람처럼 파란 눈에요. 누가 봐도 외국인인 사람이에요. 솔직히 1630 몇 년, 1620 몇 년에는요, 비행기가 많이 다닐 때일까요? 그때는 비행기가 많이 없을 때야. 배도 많이 안 다닐 때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 조선에 그렇게 옛날부터 와서 살고 있었을까? 이 박연이라는 사람 뭐야? 옆에는 그냥 예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시입니다. 예예요. 지금 이 박연이라는 남자, 이 하멜의 표류기에 나오는 이 핸드릭 하멜, 이 두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여러 방송 매체에서 다뤘어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이 박연이라는 남자와 이 하멜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방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MBC인데 MBC에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도 다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뤘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1653년도에 더 먼저 조선 땅을 밟고 있었던 외국인. 이 남자의 본 이름은 얀 야너스 벨테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인입니다. 벨테브레라고 칭할게요. 옛날부터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있었던 벨테브레라는 네덜란드인이 있는 거예요. 1627년도에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도요, 이 하멜이라는 남자랑 똑같이 네덜란드에서 선원이었대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 하멜이라는 남자랑 똑같이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도 결혼해서 네덜란드에 애가 있어. 네덜란드에요,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유값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똑같아요.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선원이니까. 그런데요, 1627년에 배를 탔는데 하멜이라는 분이랑 똑같아. 배가 표류가 돼버린 거야. 나가사키로 가다가 배가 한가운데 표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 안에 먹을 거는 떨어져 가고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가 표류돼서 돌고 돌다가 어느 한 섬에 또 도착을 합니다. 이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요, 이 벨테브레를 포함해서 일행이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3명이 있었던 거야. 벨테브레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이 어느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배가 표류가 되면서. 똑같아요. 그 섬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 섬이 또 제주도였어요. 이 하멜이란 남자랑 똑같은 거야. 이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훨씬 더 먼저 표류가 돼가지고 제주도 섬에 떨어진 거야. 어떻게 완전 페인이 돼가지고요, 한 3명 정도 되는 외국인 남자들이 막 제주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다가 당시 조선 제주도에 있는 경찰들이죠, 제주 관원에 붙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경찰들한테 붙잡힌 거죠. 당시에 이 네덜란드 네덜란드 선원들은요, 조선을 잘 몰랐어. 네덜란드 사람들이 1627년도 이럴 때 조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조선을 몰라. 무지한 거야. 조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잡혔을 때 큰일 났다. 지금 이 사람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 조선 사람들 인육 먹는 사람들 아니야?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아니야? 큰일 났어. 우리도 잡아먹히고 말 거야. 되게 겁에 질렸었대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대. 이 벨테브레를 포함해서 일행들은요, 이제 잡혔어. 잡히고 나서 이제 경찰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일본으로 가는 중이었다. 일본 나가사키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주세요 라고 막 바디랭귀지 하면서 뭐 나가사키 했겠지. 막 몸으로 막 바디랭귀지 하고 막 했겠지.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일본에서요, 일본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인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사람 잡았잖아. 근데 일본으로 보내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얘기합니다. 일본아, 우리나라에 네덜란드 사람 한 3명이 들어왔는데 일본아, 니네 나라 나가사키로 보내달래. 보내 말어. 이 네덜란드인 그쪽으로 보내 말어. 그러니까 일본인이 쓱 보고는, 아 뭐야, 일본인도 아니네. 야, 보내지마. 일본으로 보내지마. 일본에서 거부를 했어요. 아, 그 사람들 일본으로 보내지 마세요 라고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 제주도에서요, 조선의 한양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3명이 압송이 돼.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이제 옛날 우리 한양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인조를 만나게 돼요. 옆에 인조 왕이시죠. 이 인조라고 하면 누구냐면 우리나라 16대 왕이십니다. 강해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당시 이 외국인들 3명이요, 인조를 만났어. 인조 왕을 만난 거야. 통역이 안 되잖아. 네덜란드어를, 영어를 잘 모를 때란 말이에요. 지금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요, 그럼 어떻게 뭐 바디랭귀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본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본어를 다시 한국말로 통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시에 그런 거야. 야, 너네 일본에 못 간다고 하니까 너네 일본에 못 간대. 야, 너네 일본에 못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벨테브레랑 일행이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우리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로 보내주세요. 우리 그럼 네덜란드로 보내주세요 라고 청을 해요.
근데요, 당시 조선의 국법이요, 조선의 땅을 밟은 외국인은 본국으로 절대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조선의 국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한 발자국 들여놨네? 못 가. 본국으로 안 보내. 그게 우리나라 법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 벨테브레를 포함해갖고요, 3명은요 고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일본으로도 못 가. 일본에서 거부했거든. 고국으로도 못 가요. 우리나라 법이 안 보내거든. 이 벨테브레 일행은요 선원이었잖아요. 당시 이 선원들, 네덜란드 선원들이요,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되게 센 사람들이었대, 이 선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벨테브레 일행한테요, 우리나라에서 야, 너네들이 서양의 군사 기술을 우리 조선인들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청을 합니다. 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서양의 기술을 우리 조선인들한테 좀 알려줘. 당시 조선 후기예요. 훈련도감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력을 강화하는 곳, 훈련도감이라는 곳에다가 이 3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서양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니네들이 좀 알려줘. 이 3명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양식 화포를 다루는 기술이나 이제 뭐 서양식 뭐 대포, 화포, 뭐 화포의 제작법, 사용법을 이 3명이 막 알려줬대요.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외에도 서양에 뭐 여러 가지를 알려줬겠죠. 그러다가 1636년 때요, 병자호란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국사책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 병자호란, 여튼 이 병자호란 때 이 네덜란드 외국인들이요, 이 벨테브레 일행, 네덜란드인 이 3명도요 이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누구 편에 서서? 우리 조선 편에 서서. 이 3명도요, 우리도 전쟁에 참가해요? 너네들도 참가해야지. 그래서 조선인들이랑 같이 병자호란이라는 그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편에 서가지고 같이 막 청나라랑 싸웠어. 대박이죠. 이 네덜란드인들도. 당시에요, 표류한 일본인도 있고, 표류한 중국인도 있고, 표류한 뭐, 미국인도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배가 표류돼가지고, 제주도 땅이라든지 여러 땅으로 이렇게 표류가 돼서 이렇게 쓸려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을 모아가지고요, 군대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나봐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나는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투입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로 휩쓸려서 어영부영 들어온 외국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부대도 우리나라 조선인들이랑 같이 전쟁에 참가를 했대요. 같이 전쟁을 하는 거야. 대박이죠. 그리고 당시 그 외국인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 벨테브레라는 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 같이 나가가지고요, 조선인들이랑 같이 청나라에서 맞서가지고 싸우다가요, 이 벨테브레 이 남자랑 같이 왔던 동료 선원들 2명 목숨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이 다른 외국인들이랑 그리고 이 벨테브레 혼자서 돌아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오고 나서요, 이 벨테브레가 조선에서 굉장하게 환대를 받아요. 이 외국인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 우리 조선을 위해서. 굉장히 환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막 진수성찬 밥이 차려지고요. 뭐 이거 들으면 우리나라 겁나 막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막 환대를 해준 것 같은데, 솔직히 잠깐 국사 공부를 하자면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졌어요. 그래서 인조가 되게 굴욕적이게 청나라한테 항복을 한 사건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튼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 이 벨테브레가. 그러면서 나라에서요, 밭이랑 집까지 줬습니다. 밭이랑 집도 하사했어요.
거기다가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가요. 아, 벨테부레야, 네가 우리 조선을 위해서 네가 외국인 부대를 이끌고 네가 열심히 공을 세웠구나 라고 하면서 네가 조선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지어주겠노라 하면서 이 네덜란드인 벨테부레한테 그때 박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가? 인조왕이. 네가 우리 조선을 위해서 뭐 외국인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구나. 그래서 살아 돌아왔구나. 장하다. 너에게 집과 땅을 줄게. 그리고 너한테 박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박연으로 살아가요. 몇십 년을 살아가요.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1648년도에 과거 시험까지 칩니다. 우리 조선 과거 시험을 쳐요, 이 네덜란드인이. 그래갖고 합격해요. 그래갖고 정식 무관이 돼요.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일반 사원에서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는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해서 직급이 올라간 거야, 일반 사원에서. 네덜란드인이 조선 시험을 쳐가지고. 여튼 이 네덜란드 사람이 몇십 년을 조선에서 살면서요, 과거 시험까지 쳐가지고요, 정식 무관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일남일녀를 둡니다. 그냥 조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덜란드인이 어영부영 와가지고요, 이제 한국말, 우리 조선말을 합니다. 뭐 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뭐 얘기했겠지. 뭐 전화 박연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어설프게 한국도 배웠겠죠.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그냥 조선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도요, 잠깐 조선을 들린 사람은 있었대요. 그냥 잠깐 조선을 들렸다가 금방 간 사람들은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아예 조선에서 살면서요, 조선 전쟁에 참가하고요, 조선 시험을 보고요, 무관이 돼가지고 조선 여자랑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낳고 하는 사람은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최초래요. 처음이래요. 그리고 1653년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멜 표류기를 쓴 남자,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 제주도에 이제 떠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박연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멜이라는 남자도요, 제주도에 압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연을 만나게 됐는데 되게 놀라죠. 뭐야 이 나라에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놀랬겠지, 당시 하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영어로. 아니 뭐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박연도 얘기합니다. 나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박연이라는 남자가요, 조선에 온 지 26년 만에 이 하멜이라는 자기 고국의 남자를 만난 거야. 즉,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요, 조선에요, 26년이 넘게 살았어요. 조선 산지 26년 정도 돼가지고 이 하멜이라는 고국 남자를 만났거든. 펑펑 울었대요, 박연이라는 남자가. 펑펑 울었대. 솔직히 울만하죠.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요, 모든 얘기를 들은 거야, 이 박연이라는 남자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같이 도망 나가자. 우리 같이 고국인 네덜란드로 가자. 당신 여기서 힘들지 않냐? 나가자, 같이. 우리 둘이 힘 합치면은 고국으로 갈 수 있다. 얘기를 했대요. 돌아가자고, 네덜란드로. 그런데요, 당시 박연이라는 남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 아니에요. 이분 아닙니다. 당시 박연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덜란드에서 산 날보다 조선에서 산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조선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 그냥 조선에서 살 거예요.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산 날보다 조선에서 산 날이 더 많아요. 나 그냥 조선인입니다. 태어나기만 그냥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요. 조선에서 살 겁니다. 대박이죠.
오히려 하멜 표류기를 쓴 이 하멜이라는 사람한테요, 같이 살자고, 너도 같이 살자, 조선 좋아, 조선 좋아, 같이 살자, 내가 너 훈련 도감이라는 데에 직급 있게 넣어줄게, 하멜아 너도 같이 살자 조선에서, 이렇게 설득을 했대. 오히려 하멜을. 그런데 결론은 이 하멜이라는 남자는요, 1666년 하멜이라는 남자만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하멜이라는 남자가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하멜 표류기라는 책, 그 책에 이제 이 박연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조선에서 내가 이 박연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만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저도 솔직히 조선시대 때 외국인 박연이라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당시에 이 하멜 표류기 이외에도요, 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 이외에 다른 어디에도 이 박연이라는 남자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왕들 보면 막 기록해두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도 박연이라는 남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온리 하멜 표류기에서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좀 조선인에 대한 기록만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1991년도 때도, 제가 태어나고 2살 때죠, 저도. 그러니까 1991년도 때도 당시 이 박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박연이라는 남자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도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었다고. 분유값 벌어야 되니까 선언일 한 거라고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네덜란드에 후손이 있겠죠. 이 박연 벨테브레라는 남자의 후손들, 이 네덜란드 후손들이요, 한국 쪽에 있는 후손들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이 박연의 후손들이 한국 쪽에 있는 조선들을 찾는다라고 신문에도 내고 막 그랬었대. 근데 결론은 찾지는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되게 뜻하지 않게 조선에 와가지고요, 조선 전쟁에 참여하고요, 조선 과거 시험 보고요, 그래서 합격해서 무관이 되고요, 그 조선 여자랑 결혼하고요, 조선 아이들이 낳게 되고요, 조선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난 조선인이라고 조선으로 안 가고요. 되게 파란만장하게 산 이 박연이라는, 이 벨테브레라는 남자. 현재는요, 이 남자가 태어난 이제 네덜란드 도시랑요, 그리고 현재 서울에 이 벨테브레 박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이 벨테브레 동상이 있고요, 서울에 이 박연의 동상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동상이 있어요. 이 하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하멜 표류기의 하멜이라는 분도 동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는 약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기와인, 서양인,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서양인, 이 박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조선시대를 살았던 네덜란드 남자, 1620년대 때 살았던, 조선에서 살았던 네덜란드 남자. 대박이죠. 완전 신기하죠. 나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신기했어. 여러분, 조선 중기 선리학의 대가이자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천왕권의 주인공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옆에 태계이왕이신데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태계이왕이 이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옆에 태계이왕
대한 이야기예요. 이 태계 이왕은요, 21세, 그러니까 21세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7년 만에 첫 번째 부인이 엄마의 손이 필요한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로 일찍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사진은요, 뭐 그때 당시의 결혼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결혼식이라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되게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책으로만 봤던 조선시대 결혼식 사진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신비롭다 해야 될까? 신기해서 자료로 가지고 왔어요. 여튼 이 태계 이왕군은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시다가 1530년 이 30살이 되셨을 때 두 번째 부인을 맞이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이 태계 이왕은요,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한테 두 번째 아내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르라고, 혹시라도 너네들이 내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대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버지인 나로서 절대 볼 수 없다고, 두 번째 아내가 너의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깍듯하게 모시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요, 이 퇴계 이왕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걸 손수 사가지고 자주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혹시나 아내가 아프면 그 곁에서 하루 종일 간병하면서 같이 밤을 샐 정도로 그 누구보다 아내를 끔찍히도 아끼고 굉장히 아내한테 다정했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정말 애처가라고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아내를 끔찍히 하셨대요. 여러분, 그 예의범절과 옷차림하며 모든 정석이 더 현재보다 더 중요시 됐었을 조선시대에 이 태계 이왕은요, 옆에처럼 되게 중요한 자리에 깔끔하지 못한 해괴한 버섯, 이런 신발, 양말 같은 버선을 신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상갓집에 붉은색의 그 덧댄 도포를 입고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왕을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지금 이게 태계 이왕분이 이렇게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저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해괴한 모습으로. 그리고 상갓집에 가가지고는 흰색 뭐 이런 베이지색 도포에 빨강 색깔 천을 덧대서 오고, 아무래도 현재에도 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상갓집에 붉은색의 천을 덧대서 온다는 거는.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런 태계 이왕의 행동들은요, 당연히 이래저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됐어요. 도대체 집안의 아내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남편이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 건가? 아니, 들어보니까 태계 이왕은 아내를 끔찍히도 챙긴다는데, 아니, 아내는 남편을 안 챙기나 봐. 아니,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남편이 저렇게 다녀? 이런 식으로 태계 이왕을 둘러싸고 되게 여러 가지 말들만 무성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태계 이왕은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혼자 웃으면서 제사 음식에 먼저 손을 대려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은 태계 이왕의 아내인 권씨 부인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상 음식에 먼저 손을 막 댄 거죠. 태계 이왕의 아내분, 권씨 부인이. 당시 권씨 부인은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다고 해요. 장애가 있으셨던 분. 정신적으로. 옛날에요, 권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권질. 이분은 약간 가짜사화와 기묘사화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계 이왕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도 이안으로 옆에처럼 유배를 오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태계 이왕은 이 권질이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문안을 오시고 했다고 합니다. 자주 서로 만나본 거예요, 두 분이.
그런데 이 권질은요, 이왕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딸을 조금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내 딸을 좀 당신이 좀 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질의 딸이 권씨 부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권씨 부인은요, 어릴 때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원래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이셨대요. 근데 1519년에 기묘사화라는 것이 당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잡혀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귀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숙부가 자기 눈앞에서 칼에 찔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신 거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권질은 이런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유배가 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 있는 딸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자신을 만나러 온 태계 이왕한테 딸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권질의 이런 간곡한 부탁에 태계 이왕은요, 바로 권씨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해요. 장애가 있었던 권씨 부인을.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에 이상한 버선을 신고 온 것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 권씨 부인이 선물을 해준 거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이뻐. 이거 신고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말 없이 이거 우리 아내가 줬으니까 내가 신고 갈게요 하면서 신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상갓집에 붉은 색깔 천을 덧댄 옷 역시도 동백꽃이 너무 이뻐요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권씨 부인이 마음대로 이왕의 옷을 잘라서 붉은색 천을 덧대 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동백꽃이 너무 이뻐서 내가 천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이거 입고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도 이 태계 이왕부는요, 아무런 군말 없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냐고, 너무 이쁘게 했네, 오늘은 이거 입고 갈게요 이러면서 입고 상갓집에 가신 거라고 합니다. 정말 권질의 약속대로 권씨 부인이 정말 살뜰히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내를 위해서 직접 시장에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걸 매주 사서 들어오고, 그리고 아내가 아프거나 하면 곁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가족이 다 모인 제삿날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삿날에도 이 권씨 부인이 제사상에 놓여져 있는 배를 함부로 이렇게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화를 냈겠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제사 음식에 누가 함부로 손을 대냐고. 그러니까 이 태계 이왕은요, 본인이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따로 이 권씨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었다면 이 권씨 부인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누가 제사상에다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라고 했냐고, 제사상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누가 이렇게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다시 방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계 이왕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 말 없이 권씨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냐고 물었대요.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막 이러니까는 그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직접 배를 깎아서 권씨 부인한테 건넸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랬냐고,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고, 내가 깎아줄 테니까 여기서 먹으라고. 그렇게 1546년 17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권씨 부인은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출산 도중에 사망하셨대요. 이 권씨 부인이 사망한 이후에요, 이 이왕은
아들들한테 어머니의 묘에서 심요살이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권씨 부인의 묘 옆에 3년간 심요살이를 했다고 해요. 태계 이왕 자신도 권씨 부인의 묘 옆에 암자를 짓고 1년 동안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얘기하면 태계 이왕이 두 아들한테 니네들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너네들의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니네들이 3년간 엄마의 묘 옆에다가 간단하게 살 집을 지어서 산소를 돌보고 공양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옆에다가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한 거고 심요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 역시도 아내의 묘 옆에다가 양진암이라는 것을 짓고 1년 동안 아내의 묘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는 이제 태계 이왕의 묘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권질의 부탁으로 바로 장애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정성껏 사랑으로 보듬었던 태계 이왕. 제사 음식 사건 때에도 정말 너무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대요. 제사 음식 때도 아내 대신 사과드리고 방에 따로 들어가서 뭐가 누가 음식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다정하게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냐. 손으로 직접 배를 잘라주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태계 이왕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야 하고 내가 가르쳐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결론은 내 아내다. 그냥 내 아내 그 자체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냥 장애가 있고 없고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 사람 자체는 내 아내이다. 내 아내는 이걸 좋아하고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슬프니까. 당시 주위 사람들이 애처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내를 끔찍히도 챙겼다는 태계 이왕. 오늘은 이 태계 이왕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또 마지막 얘기는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이화학당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화학당.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이나 뭐 역사 시간 이럴 때 좀 한 번쯤은 꼭 다 들어보셨을 곳이에요. 이화학당. 이화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화학당이라는 곳은요,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당시에 1886년 고종이 왕을 이제 하고 계셨을 때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여성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중, 여고 뭐 이런 느낌? 여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그곳이 이화학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도 있고 그렇죠. 1915년 이화학당에 교사이자 기숙사 사감이었던 하란사라고 하시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이세요. 하란사라고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당시에 이 선생님은요, 김난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김난사라고도 불리고요, 하란사라고도 불리십니다. 당시 이분은 1915년 이화학당에서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던 여선생님이셨어요. 되게 좀 학교에 보면 되게 무서운 선생님들 계시잖아. 당시에 그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던 선생님이셨던 거지. 당시 이 호랑이 선생님의 제자였던 많은 여성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이 선생님의 제자인 학생들 중에 2명이요. 이 호랑이 선생님, 하란사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시장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 모르게 몰래 나와서 여자 2명이서 나와가지고 막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요, 막 구경을 재미지게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일본인이 조선인한테요. 너 내 돈 훔쳤잖아! 이러면서 아, 나 조선인 안 되겠네, 이 쓰레기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니 조선인 뭐 그지같이 살아가지고, 우리 일본이 돈을 뺏어? 니가 돈을 훔쳐? 이러면서, 아, 그지같은 조선인들 막 죽어버리라고 이러면서 막 때려요. 일본인이. 니가 내 돈 훔쳤잖아! 이러면서, 막 몰아 세우는 거야, 조선인을. 그러니까 당연히 몰아 붙여진 이 조선인이요. 내가 안 가져갔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저 돈 안 가져갔어요. 저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야. 폭언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 조선인들은 역시 말로 해서 안 들어먹어. 기가 먹었나봐. 이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해요.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이 싸움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진짜 어떡해. 일본인한테 조선인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서 정말 심하게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때 사회 분위기가 좀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 눈앞에서 억울하게 맞고 있는데도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해. 그리고 점점점 그 폭행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뭐야? 깜짝아.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막 둘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막 시장에서 몰래 구경하고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 뭐야!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막 나오는 거야. 그 싸움하는 대로. 그러더니 조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 있냐고. 조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 있어요? 이러면서 왜 몰아요? 왜 그렇게 몰아세워요? 일본인은 그따구로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인을 반대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죄도 없는 갑자기 우리 조선인들한테 그러냐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본인들은 다 원래 이래요? 이러면서 막 이제 쏘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본인도 화가 났겠죠. 어디서 여자 나부랭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난리야 이러면서 또 때리려고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막 달려들어요. 막 뭐냐고 지금. 그런데요, 이 여자 제자인 이 학생이 일본인과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연찮게 이 하란사 선생님이 보게 됩니다. 목격을 하게 돼요. 지나가다가 큰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어떤 여자 학생이랑 일본인이랑 막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자 학생에서 많이 보던 애야.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지는 않고요.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학생을 약간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이 하란사 선생님. 그리고 싸움이 있던 그날 밤 이 하란사 선생님이요, 당시 기숙사,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지내는 조그만 기숙사 사감이었대요. 이 하란사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어야 할 저녁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를 이리저리 순찰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에 무슨 일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여자들이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에 횃불 같은 거 하나 들고 이제 순찰을 하는 거죠. 다들 무슨 일 없이 잘 자고 있나?
그런데요, 낮에 지켜봤던 한 여학생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낮에 일본이랑 막 시장통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싸우던 그 여학생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다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야, 너 지금 안 자고 뭐해? 이러면서 불을 딱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요. 너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 거 모르니? 너 지금 뭐 지금 교칙을 어기는 거야? 너 여기 나가고 싶어? 이러면서 막 혼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학생이 이 하라사 선생님을 보고요, 조선 땅이 일본 놈들 소나기에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잠이 안 온다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요, 선생님. 이렇게 지금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무시하고 무슨 개 잡듯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선인들을 부리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살아서 뭐 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산다고 사는 거겠어요, 선생님? 잠이 안 와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요, 이 하란사 선생님이요, 이 소녀의 방에 앉습니다.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거야. 맨 처음에 뭐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소녀가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내가. 나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재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낮에 시장에서 널 봤다고. 애야, 낮에 사실 선생님이 너 봤어. 그러면서 이 학생한테 그럽니다. 네가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라고. 네가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달라고. 꺼진 등을 다시 밝혀달라고. 이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이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요, 평소에 막 무섭기만 했던 선생님이야. 맨날 윽박지르고 맨날 뭐라, 너 나가고 싶니? 막 이러고 맨날 회초리 때리고 그랬던 선생님인데, 뭔가 이날은요, 그날은 되게 진지하게 선생님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딱 앉아서 사실 낮에 널 봤어 이러면서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조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잖아요. 맨날 뭐라고만 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두 손 딱 잡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요, 당시 하란사 선생님이 만들었던 학교 내에 일본과 맞서는 항해단체인 이문회라는 곳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이 하란사 선생님이 만들었던 일본과 맞서는 항해단체, 학교 내에서 비밀리에 만든 거야. 이 하란사 선생님이 일본인과 맞설 수 있는 항해단체를. 그래서 선생님과 얘기한 이 학생이 바로 다음날 이 이문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과 맞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는요, 태극기 모양.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서 태극기 모양 그려보세요 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모양을 정확히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를 그리는데 계속 틀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버리고 다시 그리고 버리고 다시 그리고, 그렇게 몇 개의 태극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몰래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고 나와요. 숨겨가지고. 그래서 신문이나 뭐 다른 그냥 이게 태극기가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 둘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게 태극기가 아닌 것처럼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무슨 신문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태극기를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학생들이요, 눈에 보이는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보이면 애들한테 가가지고, 아이들아 혹시 이날은 거리에 나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애들아 혹시 이날은 밖에 나와서 절대 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부터 이 학생과 많은 이화의 학우들이요 다 같이 거리로 나옵니다. 3월 1일. 그리고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다 아는 독립만세 운동을 해요. 막 이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현재 우리가 아는 3.1절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화학당 학우들 중에 제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하란사 선생님이 특별히 눈여겨봤던 제자, 그리고 시장에서 일본인한테 덤볐던 제자, 그리고 하란사 선생님과 저녁에 두 손 부여잡고 얘기를 나눴던 제자,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하란사 선생님이 항의단체 만든 그 이문회에 가입했던 그 제자, 그 제자는 바로 모두가 다 아는 유관순 열사님이십니다. 이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가 이제 유관순 열사님이신 건데요. 이게 약간 하란사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인 이 유관순을 독립운동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해요. 왜냐면 하란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유관순 열사님이 제자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이 하란사 선생님이 이 유관순 열사님을 독립투사로 이끌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셨대요. 이 유관순 열사님한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녁에 두 손을 부여잡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유관순 열사님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일본에 대한 막 그거는 엄청 심했지만 뭐 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갈등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뭔가 확 짚혀준 게 하란사 선생님인 거지. 당시 하란사 선생님도요,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종 황제의 밀명으로 인해 가지고 1919년 중국 베이징으로 도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47세가 되던 날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하란사 선생님들. 당시 이분에 대한 죽음의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의문사였거든요. 제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요, 당시에 조선인인데 나라를 버린 거야. 당시 조선인인데 일본이랑 손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잖아. 조선인인데 일본을 위해서 조선인 조국을 배신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배신자 조선인들에 의해서 독살된 것으로 제일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놈들이지. 진짜 나쁜 놈들이지. 조선인인데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선인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에 의해서 독살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유관순 열사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8살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 1933번이라는 번호로 수감이 되셨고요. 모진 수모를 받으시다가 형 내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대한독립운동이요, 여러분. 3월 1일부터요. 4월 8일까지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이며 뭐 경기도며 뭐 전라도 목포며 뭐 여러 곳들 지역에 다 일어났어요.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는요, 유관순 열사, 현재 많이 알고 있는 독립투사인 유관순 열사님과 그 유관순 열사님을 결정적으로 독립운동의 길로 이끌었던 하란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당시에 10대고 되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솔직히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쉽진 않거든. 그래서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란사 선생님이 굉장히 큰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찾아보면 하란사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란사 선생님 자체도 독립투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사 선생님이 나오면 끊지,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유관순 열사님이신 거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얘기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태어나서 28살의 젊은 나이에 형무소에서 요절하기 전까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해는 밤, 그리고 서시, 자화상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신 시인 윤동주. 이분은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절절한 소망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견주어서 노래한 대표적인 민족 저항 시인이신데요. 현재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실려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일본인 학생들이요,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다 같이 읽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서시,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돌아와 보는 밤, 아우의 인상화 등 윤동주의 대표시 4편 전문을 인용해가지고 그의 생애와 작품 해설을 곁들여 놓은 수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원본, 윤동주 시인이 쓰신 원본은 아니고요. 비록 남의 글에 인용이 된 형태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의 작품이 일본 교과서에 실린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대표적인 항일민족 시인의 작품이 일본의 국어 교과서에 채택이 된 것에 처음 이 시가 실렸었던 199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들어있는 그 수필을 쓴 일본 작가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작가분은요, 일본 문단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여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폭넓은 사회의식과 그리고 건전한 비평정신을 보여준 사람으로 일본의 훌륭한 그런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특히 그녀의 대표작인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이 작품은요, 우리나라 소설가 공선옥이라는 분이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동명소설을 쓴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이 여성은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수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윤동주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쓰게 됐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1945년 일본 패전 당시에 19살이었던 이 노리코 여성은요, 어린 나이였던 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단면, 그 전쟁의 비극, 이런 거를 주 테마로 시를 써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우연히 윤동주의 사진을 보게 됐다고 해요. 지금 옆에 사진에 이분이 윤동주 시인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 청아하고 너무 맑아 보이고 조금 잘생긴 거야. 그래서 사진을 보는 순간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번역이 된 윤동주 시인의 책을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더욱 윤동주 시인에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아, 이 남자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시를 쓰게 된 거였을까? 또 무슨 시를 더 썼을까? 윤동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진 이 노리코는요, 한국어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의 한국어로 된 작품까지 모두 읽기 시작했고요. 이에 윤동주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들의 애환까지 폭넓게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자신의 여러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실제로 노리코는요, 자신의 작품 속에 윤동주의 시를 인용하면서 일본인의 죄책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요, 이 노리코의 수필 중에 하나였던 한글로의 여행이라는 책 안에 함께 수필되어 있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작품을 한 일본인 편집자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집자가 이를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이거 교과서에 실읍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대표적인 항일민족 시인인 윤동주의 시인데다가 특히 이 노리코의 그 글에는요, 윤동주가 일본 경찰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도 같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일본인 관계자 측에서는요, 절대 교과서에 못 싣는다고 극구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요, 일본의 생체 실험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잡히셔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해방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경 형무소에서 사망하셨어요. 이 이후에 이 윤동주 시인분이 반복적으로 그 형무소 안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윤동주 시인이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사망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어 온 겁니다. 이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일본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이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꺼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리코 여성은요, 아니 그저 모국어를 통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이 시인의 자세, 그것을 우리 일본 학생들도 배웠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일본 교과서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1990년 윤동주의 시를 담은 수필이 총 11페이지에 걸쳐서 일본의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11페이지나 실렸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그 후에 매년 약 4만 6천여 명의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 이렇게를 모두 배우고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 현대문 교과서 30만 부 이상이 발간이 됐다고 하고요.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시인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있다라는 건데, 윤동주의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일본인들한테 그의 작품과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알리고자 힘쓴 일본의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 그녀는요, 이후에도 이 윤동주 시인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리코는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동주 시인이 대학생이었을 때 저는 당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만났더라면
동주 오빠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실제로 노리코의 책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당시 용감하게 한글로 시를 썼던 당신의 젊음이 눈부시고 그리고 애잔합니다 라는 게 적혀 있다고 해요. 이분 이외에도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접한 많은 일본인들이요, 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시에.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그리고 이 모임 중에 한 사람은요,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본에서 약 150명 정도의 사람한테 엽서를 발송해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옛날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거주했었던 하숙집도 찾아냈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우에노 미야코라는 한 일본 시인분은요, 윤동주의 시,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굉장히 어릴 때 읽었대요. 근데 그때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어른이 되면은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모두 번역할 거라고. 그래서 우에노 미야코라는 이분은요, 윤동주의 시 117편을 일본어 완역을 위해서 40년간 한국어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옆에 영상, 이게 뭐냐면 이제 서양인들한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제 읊어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옛날 민족 대표적인 항일 시인이었던 우리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다라면서 이렇게 읊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딱 듣고 서양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온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저항 시인인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시를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좀? 이런 좋은 시를 나한테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던 이야기들이어가지고 혹시나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3.1운동. 이 3.1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시위 횟수만 1542회, 참가 인원만 약 202만 명.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었던 민족 최대 항일 독립운동, 바로 3.1운동. 그런데 이게 그냥 저는 이 정도만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인터넷도 없었던 이때, 이 시절에 이 3.1운동은요, 도심에서만 일어났었던 게 아니라 정말 외곽 지역인 농촌 마을 곳곳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던 이 시절에 어떻게 외곽 작은 마을에 이런 데들까지도 다 3.1운동이 전파가 됐던 걸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 주요적인 도심에서만 일어났던 건데 어떻게 촌 지역들까지 다 하나가 돼서 뭉칠 수 있었을까? 인터넷도 없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만세! 만세! 하면서 쉴 새 없이 만세를 외쳤던 만세꾼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만세꾼. 3.1운동 당시에 등장했던 신조어라는 이 만세꾼들. 이 만세꾼은요, 보통은 무리를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이 만세운동이 장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의 그 생계까지 다 뿌리치고 먼 거리의 만세운동 현장까지 달려가가지고 주로 물건을 파는 행상 차림을 한 채로 각 지역의 장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 지역으로 가요. 되게 외곽 지역으로. 그곳에 딱 가서 그 지역 곳곳에 곧 3.1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벽보를 다 붙입니다.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 곧 일어날 거예요. 3.1운동이. 근데 완전 외곽 지역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서 벽보를 붙이는 거예요. 곧 부산에서 3.1운동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다 돌리면서 만세운동을 널리 알렸었다고 하고요. 이 만세운동이 열리는 날에는 자기네들이 미리 만들어놨었던 태극기를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부산에서 3.1운동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몇 월 며칠 날 이 지역에서 3.1운동을 합시다. 벽보를 다 붙여요. 그러면 그 날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만들어놨었던 태극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이끌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만세! 만세!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렁찬 목소리로.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따라서 만세! 만세! 하고 외치는 겁니다.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만세꾼들 덕분에 주요 행해지는 도심에서만 그칠 수 있었던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만세꾼들이 엄청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냥 도심에서만 그칠 수 있었던 이 운동을 정말 하나가 되게끔. 현재 이 만세꾼들의 이름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업적은요,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존재임은 분명하죠. 진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밀양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이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밀양. 실제 3.1운동으로 인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한 판결문을 보게 되면요. 1919년 4월 1일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윤수선이 부산에서는 학생이 조선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친다고 얘기를 했다. 4월 2일 이에 보안법 위반으로 피고인 윤수선 외 6인을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당시 이 만세운동으로 재판을 받았었던 이 사람들의 나이, 윤수선 외 6인, 이 사람들의 나이가요, 겨우 15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재판을 받고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나이가 현재로 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 나이. 당시에 밀양의 공립보통학교를 함께 졸업했었던 친구들이었대요. 초등학교, 보통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 옆에는요, 또 다른 열사분이신 박홍식 그리고 이범재 열사님이세요. 이 두 분의 당시 나이 17살, 16살이셨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산에서 곧 만세운동이 열릴 거라는데 우리 밀양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만세운동을 펼치자라고 해서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밀양의 작은 마을의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같이 하자고 참여하라고 독려를 한 후에 4월 2일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당시 15살. 또 옆에는요, 또 다른 열사분이신 소은명 성낙은이라는 열사분이십니다. 아래 이 두 분은요, 이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이때 지금 나이가 14살이셨어요. 14살. 중학생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부산에서도 지금 다 일어난다는데 우리도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냐.
해서 당시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성인까지 다 이렇게 밀양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면 충남 천안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옆에 당시 재판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피고 민옥금, 한희순, 황금순 등은 동학교 학생 약 80명을 인솔하여 국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에 피고 민옥금, 한희순 등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한희순, 민옥금이라는 열사부는요, 당시 충남 천안군에 있었던 광명학교의 여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 이 학생들은요, 함께 양대리 시장 장날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일으키자라고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후에 자기의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까지도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우리 들고 일어나자, 시위하자, 우리나라 지키자. 그래서 학교에서 다 함께 태극기를 만들면서 그거를 배포를 했고요. 다 같이 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룬 이들의 나이, 당시 한희순 열사님이 13살이셨고요. 민옥금 열사님이 14살이셨대요. 13살, 14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태극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배포하고 자기의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솔해가지고 독립만세를 외친 거예요. 13살, 14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었다라는 게 현재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죠.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아래에 보시면 왼쪽부터, 맨 왼쪽부터 민옥금, 한희순, 황금순 열사분이십니다. 세 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건국훈장이라는 걸 아시나요? 건국훈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국훈장을요, 한 가족 중에서 무려 9명이나 받은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건국훈장을 한 집안에서 9명이나 받은 거예요. 정말 민족 독립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그런 가족. 그 가족은요, 바로 유관순 열사님의 가족들이십니다. 훈장, 건국훈장을 9명이나 받으신 가족.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에서 열린 대한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었던 유관순. 당시 그녀와 함께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었던 사촌언니 유해도 열사님, 그리고 유관순 열사님. 이 두 사람은요, 함께 고향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온 이 두 사람은요, 밤이고 낮이고 인근 마을들을 다 돌면서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만세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곳곳의 사람들한테 다 전했어요. 지금 서울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두 딸의 이야기를 들은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그리고 사촌언니 유해도의 아버지 유중무, 이 두 아버지는요,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두 딸들이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는데 이 땅 조선의 주인이자 이 딸들의 아버지인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1919년 4월 1일에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제 아우네 장터 독립운동했던 그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 헌병이 당시 현장에 모여 있었던 무려 3,000여 명의 군중을 향해서 총검을 휘두르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만 유관순의 아버지가 시위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유관순의 어머니 이소재 씨가 함께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본 후에 더욱더 열렬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 역시도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유관순은 대한독립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가 돼서 공주 지방법원으로 송치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요, 딱 송치가 되고 나서 유관순은 자기의 오빠 유우석과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님의 오빠분 유우석 열사님. 이제 법원 송치가 되고 나서 만난 거예요. 오빠 유우석 역시도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이끌고 계시다가 잡혀오신 거예요. 공주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사촌들까지 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유관순 열사님의 가족들이신 거죠. 유관순 열사님과 더불어서 이 가족 열사분들도 모두 함께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더 많죠.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더 많을 것 같아요. 조선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은 반면에 반대로 나라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립 3.1운동은요, 당시 조선 인구의 10%가 넘는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때 황당하게도요, 독립운동을 자제해라! 독립운동 하지 마! 아, 그따위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 놓아서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옆에 보시면 독립운동의 진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을 하자고 유혹하는 자들을 검거할 것을 서약하게 만들자. 보기만 해도 어떻게든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되게 열불나는 그런 글인데, 그런데 이 글은요, 3.1운동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한 관리가 당시의 조선의 총독부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일본한테 독립운동을 진정시킬 방법을 얼른 만들어야 됩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유혹하는 자들을 국민들 내에서 검거하게끔 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일본인 관리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편지의 발신인. 이거 누가 보냈냐? 이걸 보낸 장본인은요, 다름 아닌 같은 조선인, 당시 전라북도 장관 이진호, 아래에 맨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보낸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들고 막 시위하고 난리 났다. 일본 뭐하냐, 얼른 진압해라. 이진호와 같은 반민족적인 친일 인사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스스로 자제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자제시킨다. 자제단. 위에가요, 당시에 이제 자제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결성했어요. 라는 신문 내용이에요. 자제단. 그리고 오른쪽이 친일파 이진호, 그리고 왼쪽이 친일파 박중양입니다. 1919년 4월 6일 총 67명 정도로요, 대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자제단은 같은 해 7월까지 이 3.1운동을 막기 위해서 충북, 전북,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 못하게 막아야 된다. 주동자 쳐내야 된다.
조선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었다. 이때 이 자재단이 진짜 웃긴 게요. 이거를 일본에서 만들어라 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조선인들 몇 명 불러다가 야 너네들 자재단이라는 뭐 그런 거 결성해 강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친일파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아 우리가 자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3.1운동을 막 우리가 나서갖고 진압하면 일본이 우리를 이뻐하겠지? 일본이 우리를 좋게 봐주겠지? 일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몇몇 조선인들이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 스스로 만든 단체였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들의 주요 활동은요. 밀고였습니다. 밀고. 자재 단원들은요. 각종 지역을 다 돌면서 3.1운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어요. 일본 경찰 대신에 3.1운동 현장에 딱 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나서갖고 3.1운동 참가자들을 진압하고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아, 3.1운동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너무 많네? 일본 경찰들이 와도 아 이거 다 제대로 진압 못하겠는데? 아 일본 헌병들이 되게 힘드니까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도와주자. 그래서 같은 조선인한테 가갖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집에 가라고. 이따위 거 하지 말라고 막 태극기 찢어버리고. 일본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일본이 나 좋아하겠지? 그럼 땅이라도 좀 뭐 하나 주지 않을까? 그리고 자재단을 만든 한 명 한 명이 모두 지금까지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들인데요. 충청도의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민영은. 옆에 이 사람은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거액을 헌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자재단의 발기인회 단장을 맡았던 박중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별명이 대단합니다. 박중량이라는 이 사람의 별명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였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 완전히 이토 히로부미 딱 옆에 붙어가지고 발가락 손가락 다 빨면서 아주 그냥 양자 노릇을 엄청 했던 사람인 거예요. 뭐라도 자기한테 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중에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3.1운동을 탄압한 친일파 중의 친일파 이완용. 3.1운동에 관한 경고문을 무려 3차례나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당시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3.1운동, 어린아이들을 선동해 시위를 벌이는 것. 독립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다들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사세요. 식민 통치에 그냥 순응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사는 게 진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3.1운동 이따위 뭐 그만하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냥 기어 다니라고 하면 기어 다니고 그냥 뭐 돈 내놔라 하면 돈 주고 내내 거리면서 사세요. 이 내용 신문에 실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의지를 꺾으려고 몇 차례나 이런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실은 거예요. 헛수고 하지 마세요. 살고 싶으면 그냥 내내 거리면서 사세요. 참 슬프죠. 같은 조선인들끼리도 그 안에서 뭉쳐지지 못하고 회방 놓으려고 했던 이 회방꾼,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게. 옆에는요, 이거 누구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친일파 박중량의 사진입니다. 박중량 젊었을 때. 일본 발가락 뭐 손가락 다 빨고 있었을 때. 완전히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일본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맞섰던 모든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더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인 학생들은 이 3.1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일본의 여러 책에는 우리 조선인들의 3.1운동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옆에는요,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4종입니다. 이 중에서 약 51%로 가장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여기 파란 색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책, 일본의 역사 교과서 새로운 사회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책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대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였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지향하는 지식인과 학생 등이 경성, 서울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글을 발표하고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독립운동은 단기간에 조선 반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진압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3.1운동에 대해서 딱 이렇게만 적혀져 있대요.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벌였던 일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데 상세하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진압했습니다. 끝. 아무래도 이 3.1운동에 관한 이 부분을 이제 역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묻어버리려고. 그냥 몇 줄로 그냥 끝.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조선에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세를 외치는 대규모 데모 행진이 서울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군대의 힘으로 진압을 했지만 이후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법을 고쳤대요. 고쳤습니까? 아니 뭘 고치기를? 이 글로만 보게 되면 일본은 식민 지배 초기에만 조선한테 무력으로 통치했을 뿐 이후에는 억압 통치는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무력으로 억압을 했는데 그 후에는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딱 그 짝이죠. 뭘 안 해 안 하기를 계속 다 해놓고. 그러니까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오해하기 딱 좋죠. 이거에 대한 글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글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제가 언급을 제가 이 부분만 해서 그렇지 일본 교과서 중에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재 이 책은요 2015년부터 일본 오사카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교과서를 채택을 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동안 오사카시 일본 중학생 약 7만 6천여 명이 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요. 이렇게 알겠지. 아, 우리 일본은 처음에만 좀 그랬을 뿐 나중에 이렇게 무력으로 억압하는 그런 걸 고쳤구나. 이렇게 알겠죠. 현재요, 일본 고등학교에서는요, 세계사는 필수래요. 필수 과목이래요. 세계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나라 일본 역사는요 선택 과목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세계사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근데 자기 나라의 역사, 일본 역사에 대해서는 배울 사람만 배워라.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워라. 선택 과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자기네들의 역사에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닐까? 왜곡된 게 많으니까. 현재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숨기고 부정하는 민족도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독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독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는데 일본은요, 이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죽도의 죽자는요, 대나무 죽을 써서 죽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독도에는요, 대나무가 없대요. 대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대나무가 없는 섬인데 왜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부릅니까? 일본에서는요, 독도라는 우리말을 일본어식으로 비슷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죽도가 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숨기고 왜곡하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